고대 이집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집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해 있는 나라이고 위성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온통 주변이 다 사막입니다. 다만 나일강에서 흘러들어온 토사가 지중해로 들어가는 저 안쪽에 초록색을 띤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어서 저기서 일찌감치 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집트 역사는 최전성기가 BC 3200년에서 670년까지 대략 한 3000년 정도가 최전성기를 구가하다가 나중에 망할 때는 BC 30년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를 격파하고 이집트를 로마의 속국으로 삼으면서 이집트의 역사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서양 역사가 즉 이제 기록된 역사가 대략 한 5000년 내지 6000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3000년 이집트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멸망시킨 로마 제국의 역사가 동로마까지 포함하면 2000년 정도 되죠. 나머지 한 1000년 정도가 유럽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고대 이집트가 갖고 있는 그 역사적 깊이, 무게 이런 게 엄청난데요. 그런데 이집트의 역사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집트의 역사가 한풀 한풀 그 신비가 벗겨지게 된 것은 나폴레옹 원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1799년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갔다가 나일강 하구의 그 로제타 마을에서 신비한 돌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로제타 스톤이라고 부르죠. 이 로제타 스톤은 이 대형 박물관에 현재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11년에 영국에 갔다가 대형 박물관을 들렀었는데 대형 박물관 들어간 입구에 보니까 로제타 스톤이 턱 가운데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와, 이게 세계사 시간에 배우던 말로만 듣던 그 로제타 스톤 깜짝 놀랐었는데 이 로제타 스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이게 이제 비석인데 보시다시피 문자가 빼곡하게 세워져 있죠. 이 문자가 이제 그 비석 높이가 한 1m 정도 되고 폭은 한 70cm 정도 되는데 3단으로 걸쳐져 있습니다. 위에 3분의 1 정도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새겨져 있고 가운데 한 3분의 1은 아랍 문자로 새겨져 있고 아래쪽 3분의 1은 고대 그리스 문자로 쓰여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죠. 이것은 계약서가 아닐까. 똑같은 내용을 3개국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여기다가 새겨놨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문자는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자를 토대로 해서 아랍 문자와 이집트 문자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이제 이 신비를 갖다가 벗겨내기 위해서 일생을 연구를 했었고 그 결과 이제 큰 틀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됐고 결국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가 해독이 된 것은 19세기 초인 1822년에 프랑스 학자에 의해서 이제 밝혀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집트 상형 문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전에 있어 왔던 이집트의 그 오벨리스크에 새겨져 있는 내용들, 그 대개는 이제 파라오의 공덕을 칭송한 것인데 그러한 내용들도 읽혀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던 상형 문자들도 하나하나씩 해독을 하면서 이집트 역사에 관해서 이제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하나씩 그 윤곽을 파악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문명을 신비롭게 여기는 것은 아직도 뭐 그 실체가 다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겠지만 어떤 문명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아침에 짠 하고 나타날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
원시 문명이 있었고 그 문명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벽돌 쌓듯이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으면서 문명이 진보되는 게 일반적인 이치인데 이집트 문명은 그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압도적인 문명이 어딘가에서 갑자기 출현했고 그게 더 발전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다가 결국은 한 3000년 가다가 훨씬 강력한 로마 제국의 무력 앞에 무릎 꿇고 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를 두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는데 왜 이집트 문명이라는 게 발전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을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위성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삼각주 델타 저 아래쪽 거기 보이시죠? 저 범위를 벗어나면 죽음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보통 황토색으로 칠해진 저기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절대 복종을 하지 않으면 추방령이 내리게 되고 추방령이 내려서 이집트 밖을 벗어나면 사막이니까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동쪽을 보시면 여기는 여러 가지 고원들이 있고 그 고원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들이니까 문명이 그렇게 발전하지도 못하고 인구도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집트에 대항할 만한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 체제를 그대로 3000년간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파라오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달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달력을 통해서 지배했다라고 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력을 갖고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이 365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 나일강은 세계 최장의 강으로서 6,671km를 흘러서 내려오는데 상류 쪽에는 어느 해 홍수가 지고 어느 해 가뭄이 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6,671km를 쭉 훑어서 내려오다 보면 수량의 그 수위 변동폭이 거의 일정하다는 것이죠. 그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게 되는데 대략 7월 달쯤에 홍수가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날짜가 하루 이틀 상관이지 거의 일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서서히 물에 잠겨져서 홍수가 나고 난 뒤에 물이 빠지는 게 10월 달이라고 합니다. 한 3개월은 여기가 물속에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퇴적되어 온 토사가 비옥한 이제 토양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 물이 다 빠지면 이제 들어가서 농토를 나눠주고 파라오가 이제 측량을 해가지고 딱딱 농토를 나눠줘서 겨우 내 농사 지어가지고 봄 되면 4월달에 이제 씨 뿌리고 추수하고 4월달쯤 되면 이제 추수가 아니라 춘수라고 해야 되나요? 걷어들이고 요게 반복되는 생활이죠. 근데 이 파라오가 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해 어느 지역에 언제 홍수가 온다는 걸 갖다가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곱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라오는 이 시간을 지배하는 자, 달력을 가진 것, 이것이 권력이 돼가지고 이 파라오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복종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정원 양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정원이 지금까지 온전히 남아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고대 이집트 정원의 모습을 그들이 남긴 묻은 벽화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무덤에다가 왜 벽화를 그렸을까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숭배하는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고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동쪽에서 해가 뜨고 한낮에 남중했다가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해가 지면 암흑세계가 지배를 해서 온통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태양이 죽었나 생각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다시 또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은 죽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태양의 후예인 파라오와 인간 세상도 죽지 않는다고 믿었겠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그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그래서 미이라를 만든 것도 그런 거죠. 사람이 죽어서 영혼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육신이 썩어버리면 이것이 다시 부활할 때 깃들게 될 몸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방부 처리를 해서 미이라를 만들었고, 그래서 언젠가는 영혼이 다시 그 몸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난다고 봤거든요. 미이라라는 영화도 바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만든 영화죠. 그런데 부활한 영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렇게 어리둥절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딱 보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잠시 어리둥절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활한 그 영혼이 생전에 당신은 이런 사람이었다. 당신 집은 어떻게 꾸며져 있었고 정원은 이런 풍물을 가지고 있었고 당신의 지위는 어떻게 됐고 옷은 무엇을 입고 가족은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벽화를 그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무덤 벽화 중에 대표적인 게 테베의 정원, 데렐 아마르나의 정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아래쪽 그림의 모습입니다. 왼쪽이 벽화 그대로의 모습이고 이 왼쪽의 그 벽화는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일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림을 저렇게 그렸으니까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투시도 방식으로 그리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는 집 안쪽에 저택이 있습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깥쪽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소설대문보다 훨씬 더 높은 현문이 서 있습니다. 현문이라는 건 이제 대문이 들어가는 입구는 아주 좁은데 키는 굉장히 큰 거. 이걸 다른 말로 탐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저택의 주변은 높다란 담장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 밖은 보시다시피 황량한 사막이죠. 그런데 담장을 둘러찬 내부는 이제 내가 확보한 나만의 파라다이스를 꾸밀 수 있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안팎을 담장을 통해서 확실히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에서 저택에 이르는 방향은 정확한 일직선 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건너가면 우리로 치면 마당인데 그 마당 있는 그 자리에는 큰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는 더운 곳이니까 연못을 파서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그 건너편에는 저택이 있게 되고 그래서 대문과 저택을 일직선 축으로 두고 이 축을 중심으로 정확한 좌우 대칭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거기에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한정과 순치의 개념이 이 정원에서 정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높다란 담장을 네모 반듯하게 둘러찼죠. 그래서 바깥에 그 황량한 사막과 내부를 갖다가 담장을 통해서 확연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한정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정된 그 공간 영역을 과수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고 집을 짓고 해서 순치시킨 과정을 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특히나 무화과나 석류, 포도나무 같은 이런 과수나무를 좋아했다 그러고 연못에는 연꽃과 파피루스 초를 심었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장미와 아네모네, 양귀비, 자스민 같은 초화류들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벽화를 통해서 한정과 순치의 개념을 정확하게
되짚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문에서 저택을 이루는 그 과정을 정확한 일직선 축을 뒀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연못을 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은 나일강입니다. 강에는 항상 강바람이 불게 돼 있죠. 물은 비열이 높으니까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 차 때문에 바람이 항상 불도록 돼 있죠. 그 바람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대문과 저택을 정확한 일직선 축에 두어야 나일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집 안으로까지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운데 연못을 둔 것은 연못에서의 기와열을 뺏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던 그 옛날에는 그 시골의 할머니께서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바람을 불러내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계셨죠. 그게 뭡니까? 한참 더울 때 여름 한낮에 그 삼복더위 더울 때 마당에다가 물 한 바가지 가지고 와서 뿌려버리면 바람이 붑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한낮 떼약볕에 이 뿌려진 이 물바가지에 물이 증발되어 가면서 주변의 기하열을 뺏어가니까 그곳의 온도가 낮아지죠. 그러면 더워진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공기의 이동이 곧 뭡니까?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 연못을 파둔 것은 시골의 할머니들께서 마당에다 마당에다 물바가지를 뿌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죠. 계속 여기는 무덥고 건조한 지역이라 연못에 물을 담아 놓으면 물이 계속 증발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대문을 통과해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연못에서 이 차가워진 이 공기를 빨아들여서 집 안으로까지 이동하게 하는 천년의 에어컨 단체를 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는 담장이 아주 높고 그리고 대문의 입구가 굉장히 폭이 좁은 현문을 두었다고 했죠. 그건 뭐냐? 베르누이 정리를 활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베르누이 정리가 뭡니까? 베르누이라는 사람은 이 18세기 때 스위스의 물리학자인데 베르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유량이 일정할 때 유로가 좁아지면 유속은 빨라진다는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량이 일정할 때 불어오는 바람의 양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갑자기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통과하면서 바람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문을 아주 좁게 둔 것, 그러니까 담장을 높이 친 것은 바람이 다른 데를 들어갈 여지가 없이 차단을 한 채 현문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나일강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현문을 통과하면 유로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집 안으로까지 순식간에 차가워진 바람이 들어가게 이렇게 장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바로 이러한 베르누이 정리를 베르누이보다 근 200년 가까이 먼저 깨달아서서 이것을 전쟁에 활용하신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이순신 제독입니다. 저는 이순신을 장군이라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군은 육군 장성을 뜻하는 것이고 해군 장성은 제독이라 부르는 게 맞죠. 이순신 장군께서는 수군을 지휘하셨기 때문에 제독이라 부르는 게 맞죠. 이순신 제독의 그 명량해전, 바로 억울한 모함에 의해서 옥살이를 했다가 나와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장계를 올리면서 일본 외선 300여 척을 요리조리 유인을 해가지고 울돌목이라고 부르는 그 명량으로까지 유인을 해서 한꺼번에 이 외선을 격파시켰던 그런 우리 역사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울돌목이 베르누이 정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해류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폭이 좁아지니까 물살이 엄청 빨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배는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일본 배는 거기서 뒤엉키면서 난리가 나서 꼼짝도 못하는 것들을 대포를 쏘아서 다 괴멸시켜서 큰 전가를 이루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정원은 이와 같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도 이와 같은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그들이 천년의 에어컨 장치를 만들어 놓고 무더위를 이기려고 했던 그런 노력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데렐 바하리에 있는 합세스트 여왕의 신원입니다. 이 합세스트 여왕은 이집트 역사에서 유일하게 파라오의 지위까지 올라간 여성입니다.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기 위한 묘지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만들어진 게 기원전 1500년경으로 알려져 있고 설계한 사람은 건축가 세누트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이것도 크게 세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운데 일직선 축상에는 램프, 경사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남아있는 정원 유적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운데 쪽에 기둥이 촘촘히 박혀있는 구조를 보실 수 있는데 저런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열주랑이라고 합니다. 기둥이 줄 맞춰서 세워져 있는 복도 이런 뜻이죠. 열주랑의 그 앞쪽에는 나무를 심었던 돌구덩이가 남아있고 또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이 돌구덩이와 구덩이 사이를 연결했던 또랑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조경유적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펀트 보랑이라고 불리는 이 석적벽, 석적벽에는 돌로 쌓은 벽이라는 것이죠. 열주랑 안쪽을 이야기합니다. 열주랑 안쪽에는 여왕의 공덕을 칭송하기 위한 부조가 새겨져 있고 또 이 부조에 보면 나무를 옮겨 심기 위해서 뿌리 돌림을 하고 있는 노예들 모습들 그리고 그 나무를 배에 실어서 나일강을 따라서 운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펀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펀트라고 하는 건 오늘날 소말리아 땅을 이야기합니다. 해적들 설치는 그 소말리아 땅 아시죠? 이집트의 남쪽에 붙어 있는 그런 쪽인데 거기는 비교적 산림이 우거져 있고 기후가 온난해서 열대 식물들이 많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를 캐와 가지고 이집트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을 것이다. 그러한 모습이 이 여왕의 그 신원의 벽면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실 저 오른쪽 사진은요, 저는 이집트를 가본 적이 없는데 저 오른쪽 사진은 어디서 찍는가 하면 부천에 그 가시면 아인스월드라고 하는 세계 유명 건축물들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전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인스월드에 가서 찍은 것인데 합세스트 여왕의 신원을 모형으로 만들어놨는데 왼쪽 사진과 왼쪽 그림과 오른쪽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가기 힘드신 분들은 부천의 그 상동지구죠. 상동지구 아인스월드를 한번 가보시면 합세스트 여왕의 신원도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